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카메라 보고 해주실까요? 예, 이번 제19대 대통령 선거에 나온 민중연합당의 김선동입니다. 저 어렸을 때 별명은 선동, 착한 아이였고요. 커서의 별명은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다고 해서 장군이라고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선동이 착한 아이란 뜻이군요. 그렇군요. 처음 알았습니다. 네. 악동의 반대말입니다. 그러시군요. 또 이제 대선 후보로 출마를 하시니까 개인적인 것도 이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김선동 후보께서는 학창 시절에 어떤 착한 아이셨는지 정말 어떤 학생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마 고등학생 시절까지는 아주 평범한 모범생이었죠. 다만 이제 남다른 생각이 있었던 것은 제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국어책에 그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의 일기 아주 백범일지가 나왔는데 거기에 나의 소원 이걸 보면서 제가 아주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백범일지를 이제 제가 사서 보게 되면서 독립운동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게 되면서 우리가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것이 과학기술 문명이 뒤처졌기 때문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민족이 정말 그 자주권을 지키고 우리 민족이 좀 행복하게 살려면 다시는 다른 나라의 침략과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과학기술이 발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물리학자가 될 생각을. 되게 독특한 결론이신데요. 네, 독립운동을 이렇게 뭔가 좀 감화를 받으셔서 물리학도로 갑자기 과학이고. 네네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셨는데 졸업을 못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아니 학생운동을 정말 어마어마하게 거의 뭐 그때 당시에 학생운동사의 모든 페이지에 다 끼어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전두환 때문이었죠. 네. 전두환이 80년 광주에서 많은 우리 선량한 시민들을 자기가 권력을 잡겠다고 정권욕에 불타서 시민들을 학살했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전두환이만 없었다면 제가 지금쯤은 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돼서 우리 그 과학기술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텐데 국가적으로도 좀 큰 손해가 아니었나. 그럼 학생운동 하실 때 정말 에피소드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뭐 정말 무시무시하던 때니까요. 얘기 듣기로는 뭐 정말 살벌한 그렇죠. 소식들이 많았던데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는 87년 6월 항쟁이 일어나기 이제 전 상황이 그해 4월 13일 날 이제 전두환 씨가 헌법을 고치지 않겠다.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소위 말하는 바 호원 선언을 했어요. 거기에 맞서서 5월 달에 이제 단식 농성도 하고 5월 23일 날 서울 지역 대학생들이 파고다 지금 탑골 공원이라고 하죠. 탑골 공원 앞에 모여서 이제 시위를 하기로 했는데 노동운동을 하셨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볼까 하는데요. 학생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노동운동으로 넘어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참 진짜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특히 초반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듣기로는 무슨 어머니한테 혼을 나셨다고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뭘 그렇게 잘못하셔서 어머니께 혼이 나셨나요? 이게 이제 저희 87 6월 항쟁 세대들이 가졌던 생각은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떤 독재 정권을 물리친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 곳곳이 민주화되려면 무엇보다도 경제활동 인구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국민들의 구성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무권리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생존권을 보장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래서 노동 현장으로 노동자들의 뭐 노동조합 결성이나 또는 뭐 임금 인상이나 처우 개선
이런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함께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문제의식 때문에 이제 공장으로 또 노동 현장으로 많이 갔었죠. 네. 그랬는데 오래 버티지 못하고 뭐 하나는 뭐 동구 뭐 사회주권의 네. 붕괴라고 하는 어떤 세계사적인 어떤 변화 네. 네. 이런 거 있고, 다른 하나는 이제 그런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주는 그쵸. 막막함,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그 학생운동 출신들이 현장에 정착을 하지 못하고 오래 가지 않아서 네. 현장을 떠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저도 어머니 아니었으면 그랬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오랜 수배 생활을 했었는데 네. 어머니를 고향을 찾아서 네. 이제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이제 동생들 네. 다 모인 자리에서 이제 그만하겠다고. 이제 학생운동 노동을 쭉 해왔는데 이걸 좀 그만하고 네. 돈을 좀 벌어보겠다고 연장했더니 네네. 뭐 동생들은 뭐 오빠가 형이 뭐 어련히 잘 네네. 생각해서 그러겠냐, 존중한다. 네네. 저희 뭐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이고 이제 네가 철이 들었다. 그래, 돈 벌고 기반 잡고 나서 사회를 좀 바꾸고 뭐 정치를 바꾸는 일을 해도 늦지 않다 이러셨는데,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냐 그랬더니 너 혼자만 그만두냐 아니면 다 같이 그만두냐. 그래서 저 혼자만 그만둡니다 그랬더니 너도 오죽 힘들면 네. 그만두겠냐마는 너가 그만두면 남은 사람들은 네 몫까지 더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 얼마나 더 힘들겠냐.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어머니 말씀 듣고 다시 복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그 밤으로. 근데 보통 가족들이 다 말리실 텐데 안 말리시고 어머니가 오히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50이 넘어서도 네네네. 변변한 재산 모은 것도 없이 네. 수입도 없이 네. 돈벌이도 못하고 네. 왜 그렇게 사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러게 그때 어머님이 왜 말리셨냐고. 왜 말리셨냐고. 난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러신 거구나. 네. 그랬군요. 어머니가 이제 뭐 말씀 못 하시겠네. 물으지 못 하시겠네. 노동운동 하시면서 어찌됐건 배관공으로도 뭐 일을 직접 하셨다고 들었고요. 이것저것 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직접 그렇게 일을 하시면서 또 노동운동을 같이 하시면서 굉장히 또 에피소드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재직되고 네. 89년도에 이제 울산에 갔어요. 네. 현대중공업에. 지금은 사내하청이라 그러는데 그 당시는 이제 내주업체. 네네. 그래서 이제 배를 만들면 이렇게 갑판이 싹 올라가면 이게 50m 이렇게 가잖아요. 2m 간격으로 용접을 할 수 있도록 발판을 설치하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족장공이라고 하는데 족장공으로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네. 1년을 채 못하고 제가 그만둔 게 그 한 40m 높이에서 적장공이 실수해서 추락을 해서 바로 콘크리트 바닥에서 그냥 즉사하는 모습을 보고 어머나. 그래서 정말 거기서 다시 일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 제가 이제 그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마치고 그만두고 광주로 왔었죠. 광주로 와서 이제 당시로는 지금은 기아자동차 광주 공장이지만 당시는 아시아자동차 협력업체의 하청업체에서 엔진 커버, 그다음에 마우라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일을 했었죠. 그러면 배관공은 어떤? 그 후에 이제 제가 이제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을 2006년, 2007년 하고 마지막 그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권영길 후보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았는데 권영길 후보가 그 3%밖에 득표를 못했다고 사퇴하고 내려가서 이제
공장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네. 너무 많이 알려지고 아, 그렇군요. 또 채용을 안 해주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조금 더 힘들어서 네. 노동자들이 잘 안 가지만 힘든 이제 플랜트 건설 현장에 이제 배관 조공으로 네네. 일을 하게 되었죠. 그건 뭐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배관공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배관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네. 도시에서는 이제 도시가스 배관 혹은 뭐 수도관 배관 이런 걸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공장은 특히나 이제 석유화학이나 제철이나 이런 곳은 이제 물이 가야 될 뭐 관이라든지 산소가 가야 될 관이라든지 뭐 가스가 가야 될 관들 있지 않습니까? 이 관들을 이제 설치하는 일이죠. 상식적으로 보통은 뭐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정치를 하게 되고도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보통 정치를 하다가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가끔씩 있었죠. 네. 가끔씩 있었지만 정말로 그 현장 노동자로 예, 돌아가서 그러니까요. 망치를 잡는 경우는 네. 거의 드물었죠. 그 주변 같이 일하시는 분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실까요? 아무래도 지금도 뭐 저하고 네. 제가 존경하는 이상규 의원하고 네네. 아마 제 기억에는 두 분밖에 없지 않냐. 아. 현장에 가서 건설 현장에 가서 네네. 망치를 잡고 네. 용접봉을 잡는 전직 국회의원은 그러니까요. 아마 저하고 이상규 의원 두 사람뿐이지 근데 않는가. 왜 그러셨어요? 이게 좀 그래도 정치를 한번 정치물 먹고 이러면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서 망치 이렇게 하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굳이 그렇게 힘들게 또 내려가셔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첫째 하나는 정치인들이 정말로 우리 노동자, 농민, 서민들의 생활 현장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른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들이 겪고 있는 아픔, 또 그들이 정말 절실하게 바라는 희망 이런 것들을 외면해서 우리 한국 정치가 항상 우리 서민들한테는 배신의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선은 우리 한국 정치가 현장의 아픔, 또 현장의 어떤 희망 이런 것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정치가 되려면 저는 여전히 정치인들이 더 현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둘째로는 그것 말고 딱히 가정 생계를 이어갈 생계 수단이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슬프네요. 그건 정말 슬프네요. 그 생계를 위해서 돌아가셔서. 근데 주변에 노동자 같이 이제 일하시는 동료분들은 좀 반응이 어떠시던가요? 제가 처음에 이제 사무총장을 마치고 당시 이제 원내 제3당의 사무총장을 마치고 내려가니까 회사 관리자들도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요. 또 현장의 동료들도 이렇게 이제 조공이면 이렇게 뭐 일을 시키고 부려먹어야 되는데 뭐 저거 가져와 이거 가져와 이래야 되는데 좀 그러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같이 일을 안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이제 보통 정치인들의 쇼로 보고 뭐 하는 신용만 하다가 조금 있으면 그만두겠지. 그래서 아마 그 고참 선배들끼리 내기를 했답니다. 언제 그만둘지. 언제 그만두냐. 그래서 뭐 저렇게 와서 한다가 뭐 한 달이면 그만두지 않겠냐. 뭐 몇몇 선배님들이 그렇게 내기를 걸었고 그래도 뭐 자기가 사무총장까지 한 사람이 와서 뭐 노동자 생활한다고 했는데 뭐 3달은 하지 않겠냐. 그래도 뭐 6개월은 하지 않겠냐. 대부분 3개월. 그리고 조금 뭐 저를 좀 높게 평가해 주신 분들이 6개월. 1년은 할 거다라고 했던 분이 딱 한 분 계셨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전국 플랜트 건설 노조를 만드셨던 그리고 초대 위원장을 하셨던 그 윤가빈제 위원장님이 아마 그래도 저를 1년은 할 거다. 높게 봐서 1년. 그래서 그 내기를 하셨는데 윤가빈 위원장이 내기에서 이겨가지고 그러셨군요. 다 따가지고 그 돈으로 저한테 소주 한 잔 사줬습니다. 마무리가 훈훈하네요.
근데 그 노동 현장에서 계시다가 또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처음에 학교를 마치지 못하고 이제 제적돼서 현장에 갔었을 때는 노동자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노동자들이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노동 3권을 이렇게 행사할 수 있도록 돕겠다 이런 생각이었었는데, 헌법이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법률과 또 이 정부의 시행령 이런 것들에 의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는 사실상 봉쇄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악법들이 노동자의 권리 행사를 가로막고 있죠. 예를 들면 노동관계법이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법이 아니라 노동 3권을 제한하는 법이고, 고용노동부가 노동자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정부 부처가 아니라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재벌 대기업 편에 서서 노동자들을 옥죄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법률을 바꿔야 되고 제도를 바꿔야 되고 행정부를 바꿔서 정말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들을 우리 노동자들이 누릴 수 있도록 법률도 바꾸고 행정부도 바꿔야 되겠구나. 그것이 이제 정치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뭐 꿈은 많이 꾸지만 사실 실제로 당선까지 되는 경우는 많이 없는데 어찌됐건 국회의원을 하셨던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생각했던 국회의원으로서 하고 싶으셨던 걸 좀 많이 하셨는지. 2011년 4.27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그 1년 동안은 정말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학교 비정규직, 정규직과 저는 특별법도 발의하고, 그리고 또 건설 노동자들 기능훈련 예산도 확보하고, 그리고 뭐 그 칠곡 외관에 있었던 미군 기지에서의 그 고엽제 매립 사건의 진실을 뭐 규명하는 일, 그다음에 한미 FTA의 여러 가지 그 독소 조항들을 전체 국회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장 토론을 진행했던 것.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한미 FTA 반대 범국민운동본부, 한미 FTA 반대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 뭐 한미 FTA 반대 야당 공동정책협의회 이런 그 활동들을 통해서 정말 그 국회 안팎에서 한미 FTA 갖고 있는 어떤 독소 조항들, 그리고 개정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알리는 활동들을 막 여한 없이 하지 않았냐. 그렇지만 이제 19대 국회에서는 사실은 순천에서 순천 시민들이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줬는데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그런데 정작 그 소위 말하는 바 통합진보당 사태가 발생하고 또 분당이 되고 또 박근혜 독재 정권의 이 공안 탄압, 또 공작 정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에 대응하느라고 실제로 우리 노동자 민중들을 위해서 원래 하고 싶었던 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의정 활동들에서는 제대로 못했고, 그것도 2년 만에 박근혜 독재 정권이 그 체류탄 사건을 빌미로 부당하게 정치 재판을 통해서 의원직을 뺏어버려서 그마저도 못하게 되어서 사실 저를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준 순천 시민들한테, 그리고 또 저의 당선을 통해서 많은 기대를 가졌을 그 노동자들, 서민들한테는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에게 김선동 그때 국회의원 하면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아무래도 최루탄, 한미 FTA를 막기 위해서 최루탄을 국회에서 그것도 하셨던 그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이게 글쎄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따라다닐 꼬리표처럼 이렇게 이미지가 이렇게 좋은 글씨처럼 박혀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좀 부담감이 있으시거나 좀 괜히 그랬나 이런 생각이 드시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이게 좀 아무래도 좀 강한 이미지잖아요. 사실 그 일이 2011년 11월 22일 날 있었던 일이고요. 그로부터 약 5개월 후에 4월 11일 날
국회의원 총선거가 있었어요. 19대 국회의원. 거기서 저의 상대방이 민주당 후보이고 전남에서 전남 순천에서 민주당 후보이고 순천시장을 2번이나 당선된 그런 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58%, 상대 후보가 38%, 20% 이상의 아주 압도적인 표차로 저를 재선에 당선시켜준 것으로 보면 우리 순천 시민들을 포함해서 대한민국 서민들이 볼 때는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서민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국회의원으로 평가해 준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체류탄 사건은 그런 상징성이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러면 다시 또 그 시절로 돌아가도 똑같이 하시겠다. 보다 더 현명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실 이제 그때 지금처럼 아마 작년에 그 테러 방지법 그 직권 상정했을 때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보셨죠? 그때 그게 온 국민한테 생중계되지 않았습니까? 국회 방송을 통해서 또 국회 앱을 통해서 지금 그와 같은 그 시스템이 있었다면 지금처럼 그때 당시에 그 국회 앱이 있었고 또 국회 방송이 전국에서 볼 수 있었다면 아마 제가 지금쯤 전국적인 스타가 되지 않았을까. 지지율 1위는 뭐 제가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때 100분 토론 30번에 해당하는 무제한 토론을 끝장 토론을 진행해서 사실 그 토론이 있기 전에는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이 87명이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 70% 이상이 한미협대를 찬성했어요. 근데 잘 모르고 찬성한 거죠. 그 고백을 이제 정동영 의원이 해줬던 거 아닙니까? 잘 모르고 찬성했었다. 그분들이 당론으로 한미협대의 그 독소 조항 10가지를 제거해야 된다. 2가지는 보완 입법을 해야 된다. 10+2라고 했었죠. 이게 안 되면 당론으로 한미협대를 반대한다. 이렇게 했고 나머지 야당도 다 반대하도록 제가 야당 공동정책협의회를 통해서 이끌어냈었죠. 이런 내용들을 사실 우리 국민들이 안다면 지금쯤 제가 지지율 1위가 아닐까. 대선 공약 1호로는 어떤 공약을 지금 내세우고 계신가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적 문제다. 같은 일을 하고도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이런 차별. 또 지금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한테는 온통 비정규직밖에 없다 보니까 청년들이 지금 결혼도 포기하고 뭐 출산도 포기하고 뭐 말하자면 인생의 뭐 미래가 암담해서 오죽하면 뭐 지옥 같다 해서 헬조선 뭐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비정규직을 없애는 것,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 노동자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같은 일을 했으면 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동일 노동이면 동일 임금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것을 보다 더 잘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3권. 아시죠? 단결권, 단체 행동권, 단체 교섭권 이와 같은 노동 3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해주면 우리 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또 교섭하고 또 이런 것들이 관철되지 않았을 때는 단체 행동을 해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고 또 생존권을 지켜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저는 뭐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노동 3권의 전면 보장 이것을 1호라고 한다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끝으로 오늘 질문 중에 못 하셨던 말씀이나 이건 빼놓으셨다 하는 말씀이나 아니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 하시는 것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무역 규모로 봐서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도록 수십 년 동안 일방적으로 희생된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농민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는 돈 주고 외국 농산물을 수입해다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지구 온난화라든지 전 지구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날을 따라서 심해집니다. 뭐 100년 만에 가뭄, 100년 만에 홍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 향후 기상이변으로 식량 사정이 어려워질 때가 온다. 식량이 이제 가장 중요한 안보가 되는 시절이 온다. 그래서 식량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도 또 우리 후대들,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주기 위해서도 저는 반드시 농업을 살려야 된다. 그리고 농촌도 살려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는 농업 대혁명이 필요하다. 이것을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 노동자들에게 또 서민들에게 적극 알려내고 이런 방향에서 힘과 지혜를 모으고 싶다. 이 말씀을 좀 꼭 하고 싶고요. 민중연합당이 꼭 필요한 것은 다른 많은 사항도 있습니다만 노동자, 농민 사항도 있습니다만 지금 동북아시아 긴장이 굉장히 격화되어서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인데요. 핵전쟁이 터지면 남쪽이든 북쪽이든 승자는 있을 수 없다. 같이 멸망하는 공멸밖에 없는 것 아니냐. 우리 민족이 외세의 그 싸움에 휘말려서 뭐 고래 싸움에 뭐 등 터지는 새우꼴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정말로 이번에야말로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한 그렇다면 그 길은 무엇이냐?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우리가 이겨내고 물리치고 우리 민족끼리 남과 북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손을 잡고 같이 살 수 있는, 같이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한반도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정말 부강한 통일조국을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 이 점을 이번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꼭 우리 국민들과 함께 이것이 저는 우리 민족의 꿈과 희망이 아니냐. 이 민족의 꿈과 희망을 함께 나누는 데 온 힘을 쏟아볼까 합니다.